네. 이민 정책은 더 강화될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 내의 트럭 운전사들은 영어를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때문입니다. 이민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온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취임 100일째를 맞은 날이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100일 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민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해서 총 3개의 행정명령에 어제 서명을 했습니다. 100일 기념 서명인가요? 여하튼 이제 3개 서명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서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겨냥하는 행정명령에 우선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대도시를 말하는 거죠. 뭐 LA나 뉴욕 뭐 이런데 진보적인 그 도시들. 팸 본디 법무부 장관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소위 그 생츄어리 도시, 피난처 도시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분류해서 공개하도록 하는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뭐, 지금 뭐 공개하지 않아도 대부분 알죠. 어느 도시는 뭐 생츄어리 도시고, 진보적인 도시는 대부분 그렇지만, 하지만 이걸 공식적으로 분류하고, 그 분류한 걸 공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피난처 도시는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려는 그 연방 이민국 직원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그런 도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생츄어리 도시로 불리우는 이들 도시는 그 이민국의 단속에 협조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불법 체류 신분을 그 도시가 자체적으로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관련된 정보를 연방 정부에 즉 이민국에 넘기지 않는 협조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행정명령은 또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계속 반대하는 그런 도시들의 필요한 모든 법적 제재와 그리고 집행 조치 등등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공식 내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또 다른 행정명령 또 하나는요. 공무수행 중에 불법 행위를 이유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포함한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행정명령도 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 법 집행기관,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민국 요원들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그 기관들이 집행을 하다가 이제 뭐 소송 걸리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정부가 더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 군사적인 자산, 그러니까 군병력 동원 등도 할 수 있다. 이런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그냥 일반적인 치안 때문에 했다라기보다는 이 불체자들을 추적하고 체포하고 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행정명령에 서명한 건데요. 불법적으로 법 집행기관의 업무 수행을 금지하는 지방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이 그 마지막 단서가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연방 이민국 요원들이 가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임무를 수행할 때 각 지방 공무원, 여기서 말하는 지방 공무원이라는 게 결국은 그 지역의 시티 경찰들을 말하는 거죠. 그 경찰들이 이제 은근슬쩍 방해하거나 빼돌리거나 이러면은 그 지역 경찰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런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첫 번째 행정명령 서명한 그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츄어리 도시들, 피난처 도시들의 그 경찰 인력이 그 불체자들을 좀 보호하고 하는 것을 좀 주춤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 행정명령에 어제 서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개 서명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앞서 말씀드린 2개는 그렇고, 그 마지막 하나는 뭐냐? 요건 좀 흥미롭습니다. 어제 이제 또 한 가지 행정명령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상업용 트럭 운전사들에게 능숙한 영어 구사 능력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숙한 영어 구사 능력은 전문 트럭 운전기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안전 요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교통표지판을 읽고 이해해야 하며 교통표지판을 못 읽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만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교통표지판은 다 있죠. 이제 문제는 그야말로 능숙한 영어 대화를 이제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교통경찰이나 또는 국경수비대 또는 농업검문소 직원 등등과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이어서 트럭 운전기사들은 고용주와 고객에게 피드백을 제공해야 되고 또 영어로 관련된 지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영어가 능숙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뭐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서 연방교통부의 샤운 더피 교통부 장관이 조만간 트럭 운전사들에 대한 영어 능력 시험 등등등에 대한 새로운 그리고 구체적인 지침을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일 트럭 운전기사가 영어 능력 그 요건을 지키지 못한다면 트럭 운행을 금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요, 그 미국에서 트럭 운전하시는 한인분들 여러 알고 있거든요. 또 트럭 회사를 운영하시는 한인 지인도 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좀 바빠지게 생겼네요. 뭐 영어 대부분 영어 잘 하십니다. 미국 생활 하신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무슨 뭐 능력 시험을 본다든지, 뭐 테스트를 한다든지, 뭐 이러면 아무래도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여하튼, 트럭 운전, 안전 운행하는 것도 쉽지 않으실 텐데, 뭐 영어 능력 테스트를 한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고 골치가 좀 아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기본적으로 영어들 다 잘 하시니까 저는 큰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자고 나면 뭐 한 가지라도 이렇게 늘 계속 바뀌고 있는 그런 세상. 어제로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마존이 본격적으로 위성 인터넷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발을 성공적으로 내디뎠습니다. 아마존은 자체적으로 그 저궤도 인터넷 위성 서비스를 위한 그 위성을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그 플로리다에서 인터넷 위성 서비스 프로젝트 카이퍼라는 위성 27개를 우주로 쏘아 보냈습니다. 이번 발사 성공은 당초 그 지난 2019년에 아마존이 앞으로 10년 안에 최대 3,200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서 위성 인터넷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뭐 2019년에 10년 안에라 그랬으니까 이제 뭐 한 6년 정도 됐죠. 그런데 3,200개는 아직 뭐 터무니없이 모자라고 이제 한 20몇 개 어제 쏘아 올렸는데, 모르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일단 성공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막 몇 달에 한 번씩 수백 개씩 올리면 앞으로 이제 5, 6년 안에 3,200개 다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 아마존도 결국은 위성 인터넷 사업에 성공적으로 발을 디뎠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마존은 2023년 10월에 2개의 시험 위성을 발사해서 당시에 그 서비스의 첫 번째 테스트를 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첫 번째 실제 위성, 그러니까 2023년에는 테스트 위성을 쏘아 올린 거고요. 지난해에는 실제 위성 서비스를 위한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날씨 이유도 있고 기술 이유도 있고 좀 연기되다가 어제 드디어 쏘아 올려서 성공을 한 것입니다. 아마존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여정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여정이라는 건 뭐냐? 네, 아마존도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회사 스페이스X 그들처럼 위성 인터넷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 뭐 그 얘기입니다. 아마존이 인터넷 서비스를 그 위한 위성 발사에 처음으로 이제 성공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의 경쟁도 이제는 뭐 피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 2018년에 첫 번째 테스트 스타링크 위성을 쏘아 올려서 성공했고요. 그리고 2019년에 첫 번째 운영 위성을 쏘아 올려서 이제 상업용 위성을 쏘아 올려서 그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 X라고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그 회사가 지금 그 쏘아 올린 그 인터넷 위성은 지금 한 7,000개 정도 우주 궤도에서 돌고 있습니다. 한 7,000개 정도. 어마어마하죠. 이 7,000개. 이게 사실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7,000개가 자체적으로 자기 궤도를 제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안 그러면 이게 서로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수명을 다한 위성들의 처리 문제.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명을 다하고 뭐 고장났거나 기능을 다한 이런 것들은 우주에서 떠돌게 되면 쓰레기가 돼버리니까 이게 자칫하면 또 뭐 괜히 또 지구 궤도로 떨어지면 골치 아프니까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마존은 내년 7월까지 전체 위성군의 절반인 1618개의 위성을 다 추가로 더 발사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쏘아 올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마존은 그 제프 베이조스가 창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프 베이조스 입장에서는 아마존도 갖고 있지만 또 자기 이름으로 뭘 갖고 있느냐? 이쪽 위성 그 인터넷 사업을 하는 위성 회사도 갖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일론 머스크랑 굉장히 비슷하죠.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 갖고 있지만 또 위성 사업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프 베이조스와 일론 머스크의 이제 본격적인 대결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정가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잠깐. 현재 그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스페이스X의 그 위성 인터넷을 비롯해서 아마존도 위성 인터넷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인류는 지금과 같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그 인터넷, 가정용 와이파이, 그러니까 집까지는 유선으로 오잖아요. 집까지는 유선으로 오고 집에서 이제 라우터를 놓고 우리가 집 안에서는 이제 그 무선으로 와이파이를 쓰고 있는데 집까지 오는 것은 유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위성 인터넷을 쏘아 올리니까 이제 우주에서 받으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도 그러면은 지금 같은 가정용 와이파이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모두가 위성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궁금증 잠시만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현재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그 스타링크를 쏘아 올렸는데요. 그리고 아마존의 앞서 말씀드렸죠. 프로젝트 카이퍼라는 이 위성 인터넷. 이 프로젝트들이 빠르게 진전을 보이면서 미래의 인터넷 인프라가 큰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은 매우 큰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위성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우리가 그러면 이제 다 이런 거 필요 없고 위성 인터넷을 바로 쓰는 그런 시대가 오나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건 좀 복잡합니다. 자, 일단 위성 인터넷, 우리가 지금 쓰는 것 말고 위성 인터넷, 뭐 많이 쓰죠, 사실은. 저 오지, 아프리카, 또는 전쟁하고 있는 나라, 뭐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 지금 위성 인터넷 엄청나게 씁니다. 그런 위성 인터넷의 장점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 지구를 커버리지로 하고 있습니다. 산간 오지도 전혀 문제 없고요. 사막 괜찮습니다. 중간중간에 큰 안테나, 그걸 이제 기지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기지국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쏴주니까요. 뭐 그런 인프라가 전혀 필요 없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인프라 설치 비용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지금은 이제 유선으로 가기 때문에 광 케이블 같은 걸로 일단은 큰 기지국 같은 데로 가잖아요. 그런 광 케이블이나 기지국 구축 이런 것들이 필요 없으니까 인프라에 들어가는 돈이 뭐 거의 뭐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자, 세 번째. 재난이나 전쟁 상황에서의 안정성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상 인프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기지국이나 무슨 케이블 선 뭐 이런 것이 만약에 폭격 같은 거 맞아서 파괴된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유지가 가능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에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이걸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전쟁 그나마 좀 치르고 있는데 그런 건 좋은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일론 머스크가 사용하는 운영하는 그 스타링크 없으면 사실 지금 전쟁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죠. 네. 자, 여하튼 그러면 앞으로는 모두가 이렇게 장점이 있다니까 위성 인터넷이. 그래서 모두가 그런 위성 인터넷을 쓰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일단 도심 지역에서는요. 성능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좀 낮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 비해서.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위성 인터넷이 일반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쓰고 있는 이 인터넷보다도 속도 면에서 느립니다. 느리고 또 비쌉니다. 네. 물론 이제 인프라도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인터넷은 인프라가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굳이 깔려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도시에서는요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빠르고 저렴한 그런 가격의 인터넷을 우리가 잘 쓰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위성 인터넷보다 현재로서 기준으로 따진다면 더 싸고 더 빠르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위성 인터넷의 두 번째 단점은요, 지연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스트리밍, 생중계를 한다고 치죠. 이쪽에 있는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이제 생중계를 해서 지구 반대편으로 갔을 때 이 시간이 꽤 걸린다는 것이죠. 왜? 우주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와야 되니까. 지구에서 발생한 어떤 상황을 우주로 가서 위성 안테나를 통해서 다시 지구로 내려오고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지연됩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딜레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방송 생중계할 때도 무슨 딜레이 된다 이런 얘기 쓰듯이. 그런데 이게 한 1초, 2초 정도라면 상관은 없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5초,
조금 한 10초 정도만 딜레이 돼도요. 이거는 엄청나게 그 큰 차이가 생깁니다. 뭐 10초 전에 발생한 걸 10초 후에 본다고 해서 무슨 차이? 네,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만은 자, 일반적인 케이스에 상관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무슨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 중계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포츠 중계를 하는데 저쪽에서 골이 내서 골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 팀이 이기는 데에 누군가가 뭐 돈을 걸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근데 골인 됐을 때 누군가가 전화로 1대0 골 넣었어. 그럼 바로 돈을 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일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몇 초, 5초, 10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뭐 1초, 2초는 상관없겠습니다만은.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주식 거래 같은 데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 거래 같은 거는요, 한 10초만 늦는다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에 그 온라인으로 주식 거래가 사고 팔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10초 안에 예를 들어서 갖고 있던 주식을 다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 건너편 저쪽에서 주식이 갑자기 폭락했다고 쳤을 때 이쪽으로 정확하게 그걸 뉴스가 돼서 또는 어떤 스트리밍이 돼서 오는데 한 10초 걸린다고 쳤을 때 나는 이 위성 인터넷을 통한 스트리밍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 있는 사람이랑 그냥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전화를 통화하고 있다가 폭락했어 할 때 10초가 걸리면 10초 안에 내가 갖고 있던 주식 다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폭락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뭐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뭐 이렇게 5초, 10초 이상 뭐 이런 딜레이 이렇게 딜레이가 심한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은 위성 인터넷이 좀 딜레이가 좀 있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는 단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위성 인터넷의 세 번째 문제점, 기상 조건의 영향입니다. 폭우, 눈, 또 아니면 두꺼운 그 구름층 이런 것들이 수신에 가끔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 날씨 뭐 편안할 날이 없잖아요. 날씨 늘 안 좋잖아요. 뭐 중부 지역 같은 때 여름에 막 폭우 쏟아지고 허리케인 오고 막 또 동부 지역에서 겨울에 엄청나게 눈 많이 오고 또 그 눈을 뿌려대는 굉장히 두꺼운 구름층 뭐 이런 게 있어서 툭 하면은 잘 안 되고 또 툭 하면은 딜레이가 심해지고 위성 인터넷이 예를 들어 그렇다면 누가 그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가정용 유선 인터넷이 제일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점은요. 바로 우주 쓰레기 문제입니다. 위성 안테나가 지금도 몇 천 개씩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우주 쓰레기 문제, 더 나아가서 서로 간에 그 위성 간의 충돌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문제, 이런 것도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해결해야 될 게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위성 인터넷 편리함도 있지만 문제점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미래에도 계속 그런 문제점 골치 아프느니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인터넷 쓰는 게 낫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래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하이브리드 생각합니다. 하이브리드라는 게 이제 우리 자동차도 그 가솔린도 넣고 배터리도 있고 그래서 배터리로 가다가 그 적정 속도에 되면은 뭐 가솔린으로 가기도 하고 또 배터리로 가다가 배터리가 다 닳으면 또 가솔린으로 전환돼서 가기도 하고 이제 그걸 하이브리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래에는 이런 인터넷도 하이브리드 방식이 유력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장점만 골라서 이용하는 방법이죠. 지금처럼 대도시나 인프라가 워낙 이미 잘 되어 있는 곳은 현재와 같은 인터넷을 그냥 당분간은 가고요. 그리고 이제 외곽 지역, 멀리 시골 또는 오지 또는 저개발된 지역 뭐 이런 곳들은 이제 위성 인터넷을 조금 더 강화해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소위 혼합형 구조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구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인터넷 위성 인터넷의 그 비중은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포션은 점점 더 이제 위성 인터넷 쪽의 포션이 조금씩 높아질 것만은 뭐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뭐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인터넷 보급률을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인터넷 되는 지역이 뭐 지금은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60%다. 그리고 뭐 한 3, 40%는 인터넷 영향력을 인터넷의 혜택을 좀 잘 못 보는 그런 지역이다. 전체 지구로 봤을 때. 그렇다면 이제 그런 포션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인터넷 혜택 보는 것이 60에서 70, 70에서 80, 90까지 이제 올라가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뭐 속도가 좀 느리거나 딜레이가 됐거나 뭐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구상 어느 곳에 있어도 그냥 뭐 위성을 통해서 인터넷은 다 쓸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그 보급률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앞서 말씀드린 건 커버리지, 그렇게 이제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특정 산업, 예를 들어서는 항공산업, 뭐 해운, 군사 또는 이제 재난 시의 통신 문제 뭐 이런 데에서는 이제 더 좀 빠른 속도로 위성 인터넷이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이 더 발전해서 앞서 언급한 그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하나씩 돼야 되겠죠. 당연히 해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대도시 지역에서도 당연히 경쟁력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옛날에 뭐 2, 30년 전만 해도 집집마다 지붕에 텔레비전 안테나 막 꽂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안테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텔레비전 보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뭐 집집마다 안테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결국 안테나 다 치워버리잖아요. 다 뜯어버렸죠. 왜? 뭐 유튜브로 보기도 하고, 유튜브에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일반 TV로 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된 것처럼 앞으로 이제 집 안까지 들어와 있는 이 인터넷 라인, 인터넷 케이블, 이런 것도 궁극적으로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 조금씩 없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뭐 당장은 하이브리드로 가고, 그리고 나서 먼 미래 뭐 한 2, 30년 후 뭐 그때쯤에 이제 궁극적으로 다 위성 인터넷으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약하자면 위성 인터넷은 앞으로 필수적인 보안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당연하지만, 모든 가정의 그 현재와 같은 그런 와이파이를 빠른 시간 내에 완전히 대체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은 아직은 좀 뭐 기술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좀 시간이 많이 남았다. 뭐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존이 그 위성 인터넷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얘기를 해 드리다 보니까 뭐 미래의 우리 얘기 뭐 살짝 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존 얘기 나온 김에 아마존 얘기 뭐 하나만 좀 더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대중국 폭탄 관세 그 여파로요, 아마존에 입점한 일부 업체들이 이 대대적인 할인 행사, 그 프라임데이라고 있죠. 그 프라임데이에 참여를 지금 안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고, 나는 하긴 하는데 할인을 그렇게 대폭 못 해요. 뭐 한 5%? 10%만 합니다. 뭐 이런 업체들이 지금 크게 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아마존 판매 업체들을 취재해 본 결과, 중국산 제품을 취급하는 아마존의 판매상 대부분이, 사실 아마존에서 적정한 가격에 파는 것은 거의 대부분 중국산 제품이죠. 자, 그런 판매상 대부분이 오는 7월에 있을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에 불참을 선언했거나 또는 할인폭을 조금밖에 못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에 중국산 수입품에 총 145%의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세를 지불하고 나면 프라임데이 그 할인 행사를 위한 할인을 해줄 여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산 자전거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등등을 판매해온 미국 사람, 그 미국 기업이 있습니다. 스티브 그린이라는 미국 기업가는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올해는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산 핸드백 업체 보그백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미국 기업도요, 이번에 프라임데이 올해는 건너뛰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생산 공장을 갖고 있는 그 베개, 필로우, 베개를 만드는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는 미국 회사인데 공장은 중국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중국에서 막 공장을 자기 공장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들어오면 관세 두드려 맞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매드클라인이라는 베개 전문 회사인데, 우리 매드클라인사는 지난해 프라임데이 때는 참여를 해서 평소보다 한 7배 많은 매출을 올린 바 있지만, 올해에는 참여를 못할 것 같다. 만일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가격 할인폭을 5% 이상은 뭐 깎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뭐 5% 할인한다 그러면 그거 누가 사겠어요? 관심도 없죠. 뭐 한 30% 할인한다 그래도 잘 들여다볼까 말까인데, 보통 한 반값 할인 정도는 돼야 이 기회에 한번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프라임데이에 5% 할인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 아예 안 나가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업체들이 올해는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 해갖고 막 홍보는 대대적으로 할 텐데,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몇 개 안 되고, 또 참여한 업체라 하더라도 할인폭이
10%, 5% 이러니까 아마존도 좀 뻘쭘해지는 거죠. 그래서 올해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가 과연 예년처럼 제대로 진행될까? 이것도 지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랜만에 그 흥미로운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릴게요. 네.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난에 지금 신음을 하고 있는 남미의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볼리비아. 볼리비아 하면 생각나는 옛날에 제 어렸을 때 그 임병수인가 그 목소리 떨리는 그 가수 한 명 있었어요. 그 노래가 뭐더라? 그 임병수 씨 목소리 떨리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가 그냥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볼리비아로 이민 갔다가 이제 청년이 돼서 돌아와서 뭐 볼리비아 그 스페니쉬나 이런 저 말도 잘했고 그런 풍의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좀 인기를 끌었던 가수가 있는데 임병수 맞나? 예, 맞겠죠? 네. 혹시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저 좀 가르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하튼 볼리비아 하면 저는 가끔 그 가수가 생각이 나는데 그 볼리비아에 오는 8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선거에 현지 한인 1.5세 우리 한인 교민이 출마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금 지지율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8월 대통령 선거의 그 예비 후보는 현재 13명입니다. 그 밖에 다른 후보들은 뭐 지지율 조사에서도 이제 빼놓고 있는데 그 13명 안에 들어가고 있는데 꽤 상위권입니다. 자, 13명 안에 있는 그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연임에 도전하고 있는 현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을 비롯해서 호르에 키로가 전 대통령, 그리고 현 상원 의장 등등이 일단 주요 인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계 현지에서 의사고요. 또 목사이기도 한 정치현 박사라는 인물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정 박사는 선교사였던 아버지 정은실 목사를 따라서 12살 때 그러니까 1982년에 볼리비아로 이주한 이민 1.5세입니다. 12살 때 이민 갔으니까 뭐 한국말은 당연히 잘하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한국말 계속했으니까 뭐 한국말 완벽하게 하고 또 그 나라 말도 완벽하게 할 것이고요. 자, 정치현 박사. 그러니까 목사이기도 하지만 의학 박사죠. 의사니까. 자, 정치현 박사는 지난 2019년 그 대통령 선거에도 사실은 출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4등 했어요. 4등. 그런데 이제 지금 가장 가까운 그 지난달 말에 있었던 그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니까 요번에는 이제 5등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로드리게스 상원 의장이 1위에 올라 있고 정치현 박사는 이제 5등인데 하지만 그 매우 불안정한 현지 그 볼리비아 정세를 감안하면 지지율 역전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라는 게 현재의 얘기입니다. 자, 오는 8월에 실시될 예정인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1.5세 한인이 과연 당선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하고 주목되고 그렇습니다. 그 기억하시죠? 오래전에 그 페루에서 일본인이 대통령을 한 적이 있었죠. 그 후지모리 대통령이라고. 물론 뭐 나중에 뭐 부정부패 문제 등등으로 해서 뭐 감옥도 가기도 하고 뭐 끝이 뭐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그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개인적으로 참 부럽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민사회에서 저렇게 그 나라 대통령까지 배출을 하는구나. 일본 그 이민사회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부러웠었는데요. 이곳 미국에서도 언젠가는 그래서 우리 한인 2세가 또는 3세가 대통령에 도전도 하고 또 대통령에 실제 당선도 되고 하는 그런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일단 미국에서 그런 게 나타나기 전에 볼리비아에서라도 우리 한인 1.5세 교민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곳 미국에서도 그런 인물이 꼭 나와주길 바라고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뭐 언제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드시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드디어 정치권에도 한류가 불어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네, 이 한류 얘기가 나왔으니까 진짜 한류. 미국 내 화장품 한류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그 유명 매체들이요, 잇따라서 한국산 화장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소식을 전하는 매체, 유명하죠? 할리우드 리포터라는 매거진이 있는데요. 그 매거진은 쇼핑 정보를 소개하는 그 코너를 통해서 그 한국 화장품을 집중적으로 특집 기사처럼 어찌 보면 뭐 돈 내고 광고한 것처럼 굉장히 자세하게 한국 화장품을 설명했습니다. 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사랑하는 K-뷰티 브랜드들이 이번 아마존 여름 세일 행사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화장품 대대적으로 세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아마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요, 현재 여름 뷰티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등등을 지금 할인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마존 내에서도 세부 카테고리로 K-뷰티 인기 제품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따로 분류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마존에 들어가셔서요, 그냥 K-뷰티, 아니면 그것도, 야, 뷰티가 스펠링이 어떻게 되더라? 뷰티 스펠링 헷갈려요, 네. B-E, AU, BETAU, 이 모두 스펠링 헷갈리는데, 그럼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한국 화장품, 한국말로 쓰셔서 쫙 나옵니다. 네. 라네즈, 설화수, 잘 나옵니다. 한국말로 쳐도. 자, 헐리우드 리포터는요, 아마존에서 다음 달 11일까지 이런 그 화장품 세일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산 화장품이 지금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던스, 메디큐브, 라네즈,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미국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이제 한국 화장품들 브랜드 네임이에요. 바이오던스, 또 메디큐브, 또 라네즈는 유명하죠. 오래전부터. 그리고 닥터 자르트. 닥터 자르트는 이제 한국 왔다 갔다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항에서 듀티프리 에서 아마 미국 갈 때 한국 화장품들 사갈까? 특히 이제 얼굴 팩 같은 거 사실 때 아마 보셨을 거예요. 닥터 자르트라고 좀 가격도 조금 비싸고요. 효과 굉장히 좋고. 이런 여하튼 그런 인기 브랜드 제품들이 최대 48%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내에서 돈 내고 전한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죠. 헐리우드 리포터라는 그 매거진에서 이렇게 한국 화장품 광고를 해줬습니다. 기사로요. 자, 헐리우드 리포터는 한국 화장품의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봄에 새로운 제품을 시도해 보고 싶거나 또는 기초 제품을 재구매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존의 그 여름 뷰티 이벤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이벤트에 포함된 최고의 한국 뷰티 할인 상품을 간추려서 소개할 테니 참고하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가 막 소개해 줬어요. 막 도표까지 그렸어. 한국 인기 화장품 13가지 종류 그 브랜드 화장품을 자기네가 직접 상세하게, 친절하게 소개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더 덧붙였냐면, 한국산 화장품은 미국의 유명 배우들이나 유명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한다. 라면서, 예를 들어서, 저스틴 비버의 아내이자 모델인 헤일리 비버가 사랑하는 한국산 화장품 메디큐브, 또 배우 시드니 스위니가 추천한 한국 화장품 라네즈, 또 배우 플로렌스 퓨가 극찬한 마스크팩,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닥터 자르트라는 그 마스크팩. 이 헐리우드 뷰티 전문가들이 대부분 사랑하는 한국산 화장품 바이오던스 마스크팩 등등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소위 말해서 머스트 해브 그런 아이템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각 수입품의 그 관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 관세가 본격적으로 두드러 맞게 되면 한국에서 들어오는 화장품들의 가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 지금 그런 제품을 좀 미리 사놓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누가 보면 한국 화장품 회사에서 광고하듯이 그렇게 헐리우드 리포터 매거진이 특집 보도를 보도했습니다. 또 헐리우드 매거진뿐만이 아닙니다. 그 패션 매체인 얼루어라고 잘 아시죠? 얼루어라는 그 매거진은요, 관세도 아마존의 이 K-뷰티 열풍은 막을 수 없다. 쇼핑 카트에 꼭 담아야 하는 한국 뷰티 화장품 베스트 21이라고 해서 또 자기네들이 한국 화장품 21가지를 쫙 소개했습니다. 관세도 막을 수 없는 한국 화장품의 인기,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정말 그 정도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얼루어는요, 이 할인된 한국 상품들은 여름을 맞아서 물광 피부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요건 물광 피부는 제가 이제 번역한 거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물광 피부라고 다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 영어로 원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글래스 스킨이라고 했습니다. 글래스, 유리처럼 맑은 피부톤. 글래스 스킨. 근데 글래스 스킨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물광 피부하고 좀 느낌이 다르죠. 그죠? 물광 피부라는 건 우리는 설명하라면 설명은 못하지만 어떤 건지 딱 우리가 인식은 하고 있잖아요. 물광 피부. 네. 여하튼 영어로는 글래스
스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물광 피부를 영어로 뭐라고 번역하는 게 정말 아주 적절할지를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일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광 피부. 여하튼 뭐 원본에는 글래스 스킨. 여하튼 그런 글래스 스킨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한국 화장품이. 그리고 지금 바로 최고의 아마존 한국 뷰티 할인 상품을 주문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할인 행사는 한국어로 촉촉이라고 말하는 피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금 빨리 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촉촉이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예,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영어로 CHOK, CHOK.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피부를 이렇게 말할 때 촉촉한 피부를 좋아하는데 그 촉촉하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정확한 그 느낌을 못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영어로 CHOK, CHOK, 촉촉. 그 촉촉한 피부를 원한다면 한국산 화장품을 지금 빨리 사라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촉촉한 피부가 뭔지. 자, 이제는 그 미국 사람들한테 내 피부는 촉촉하다라고 말할 때, 야, 이거 촉촉하다라고 뭐라고 말해야 되지? 막 번역을 뭐라고 영어로 해야 되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촉촉하다고 말하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뭐, 미국 매거진에서도 그렇게 썼는데 뭐 어쩌라고요. 네. 아무튼, 그 패션 매체 또 글래머라는 그 매거진도 있는데 그 글래머의 편집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산 세럼 제품은 세계 최고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럼이라고 왜 이렇게 엑기스 같은 거 있잖아요. 한 방울 떨어뜨려서 하고 그런 것들. 그러면서 나는 K-뷰티의 확고한 팬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직업적으로 내가 화장품 제품을 테스트하고 또 그걸 기사로 쓰는 그런 뷰티 저널리스트인데 한국의 비타민 C 세럼은 정말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확실한 제품이다라고 극찬했습니다. 뭐 주로 이제 여성들이 많이 보는 그런 매거진에서 뭐 앞다퉈서 지금 한국 화장품에 대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계기는 이제 아마존에서 지금 여름맞이 화장품 대세일, 특히 이제 한국 화장품은 따로 분류해서 뭐 하는 그런 세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편집자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밝고 맑은 얼굴색을 원할 때마다 한국산 화장품에 손을 뻗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밝고 맑은 그런 피부색을 원한다면 한국 화장품 사. 네, 그 얘기죠. 네. 한국 화장품의 위상이 지금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화장품의 한류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끝 소식입니다. 네, 건강 음료로 알려진 그 아침 식사 대용으로 흔히 우리가 먹는 과일 스무디. 이 과일 스무디가 실제로는 콜라만큼 건강에 나쁠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내분기과 전문의 데이빗 캐번 박사는요, 과일 스무디에 포함된 당분이 콜라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라면서 건강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캐번 박사는 과일을 스무디 형태로 만들면 섬유질이 약간 첨가된 매우 달콤한 그런 음료가 된다라면서 이 설탕 함량만 놓고 보면 이 과일 스무디는 코카콜라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당은 그냥 이 천연 당분이든 아니든 뭐 인공적으로만 생긴 그런 당분이든 그 자체로 여전히 당분은 당분이다 라면서 여전히 우리 피 속에 그 포도당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천연 당분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당 함량이 높은 식단은 뭐 잦은 배고픔을 느끼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과도한 열량을 섭취하게 만들면서 비만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 우리 모두 다 잘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난 2013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요. 과일을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 사과 같은 거 그냥 입으로 이렇게 어그작 이렇게 먹는 거는 괜찮은데 이걸 갈아서 스무디로 해서 만들면 거기서 이제 당분이 더 많이 나오면서 그걸 그렇게 해서 먹으면 순간적으로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당분을 확 올린다는 것이죠. 과일을 그냥 내가 입으로 씹어서 먹으면 몸 안에 들어가서 그게 당분으로 전환되는 그런 요소가 전환되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괜찮은데 급속도로 혈당을 올리는 게 아닌데 이걸 스무디로 갈아서 그거를 막 때려 넣잖아요. 다 사과 넣고 딸기 넣고 바나나 넣고 막 여러 개나 왱 돌려서 쫙 마시면 내가 과일 오늘 많이 먹었으니까 건강에 좋은 거 많이 먹었네 라고 안심을 하지만 그걸 왱 갈아버리면 몸 안에 들어가서 급속히 너무 짧은 시간에 급히
당을 올리니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케빈 박사는 과일 스무디를 즐겨 마시면 콜라를 즐겨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완치된 당뇨병 환자라 하더라도 적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천연 과일이니까 단 성분이 있어도 안전하겠지. 난 오늘 아침에 과일 많이 먹었어 라고 안심하는 생각은 금물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입 안이 달면 인생이 달지 않습니다. 입 안이 좀 덜 달면 인생이 달콤합니다. 네. 자, 오늘도 입 말고 인생이 달콤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